조선 중기, 기름진 옥토가 펼쳐진 경기도 여주의 한적한 마을. 이곳에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였으나 가세는 기울어 가난했던 선비, 이원호 대감의 고택이 자리하고 있었다. 낡았지만 품위가 서린 집에는 외아들 이선준과 어린 여종 서희가 살고 있었다. 선주는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학문적 기품이 흐르는 청년이었으나 가난한 살림에 늘 빛바랜 유생복 차림이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때로는 공상에 잠긴 듯 먼 곳을 응시하곤 했다. 서희는 작고 야무진 체구에 영민한 눈빛을 가진 소녀였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이 대감댁에 들어와 선준과 같은 해에 태어나 마치 친남매처럼 함께 자랐다. 그녀의 작은 손은 늘 바빴지만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해맑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를 깊이 의지했다. 선주는 총명한 서희에게 몰래 글자를 가르쳐주기도 했고, 서희는 선준의 해진 옷을 밤늦도록 정성껏 기워주곤 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서희가 마당 한켠에서 봄꽃보다 더 환한 얼굴로 빨래를 넣는 동안 선주는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다 말고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서희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만약 아주 큰 부자가 된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냐? 저는 고운 비단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나비처럼 가볍고 꽃처럼 화사한 그런 옷 말입니다. 비단옷이라 참으로 곱구나. 좋다. 내가 꼭 약조하마. 훗날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면 가장 먼저 너에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단옷을 지어주겠다. 정말이옵니까, 도련님? 도련님께서는 꼭 장원급제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도련님 곁에서 평생 변치 않고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의 맑은 웃음소리가 봄 햇살 아래 퍼져나갔다. 그 약속은 훗날 두 사람의 운명을 잇는 질긴 끈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원호 대감의 가세는 날이 갈수록 기울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집안의 종들을 거느릴 형편조차 되지 못하자 이 대감은 오랜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어느 날 저녁, 선주는 안채 마루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는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를 보았다. 달빛에 기친 아버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아버님, 무슨 깊은 시름이 있으신 것이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선준아, 우리 집안이 이리도 어려워졌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제는 종들조차 먹여 살릴 방도가 없구나. 아버님, 그렇다면 서희는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손준아, 내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프다만 어쩔 수가 없구나. 서희를 나의 오랜 벗인 박진수 대감댁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그 집이라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것이니 그것이 내가 서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선주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희와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을 에이는 듯한 이별의 아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기울어버린 가세와 아버지의 고뇌를 알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밤낮을 번민하던 선주는 결국 서희와의 이별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며칠 후 서희가 박진수 대감댁으로 떠나던 날,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다. 선주는 서희의 단출한 보따리를 챙겨주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없이 눈물만 삼켰다. 도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천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주는 미안함과 서운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희를 바라보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시어 큰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멀리서나마 항상 도련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서희야, 부디 그곳에 가서도 아프지 말고 잘 지내야 한다. 그리고 혹여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반드시 나를 찾아오너라. 약조할 수 있겠느냐? 예, 도련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희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박진수 대감댁으로 향했다. 선주는 멀어져가는 서희의 작은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떨구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인연이 이렇게 허무하게 끊어지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서희가 새로이 몸을 의탁하게 된 박진수 대감의 집은 여주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었다. 높다란 담장과 웅장한 기와집은 이전 주인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지만 그만큼 사람 사이의 인정은 메마른 곳이었다. 박 대감은 풍족하고 위세등등한 양반이었으나 신분의 질서를 무엇보다 중시하여 아랫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서희에게 주어진 일은 고되고 혹독했다. 동트기 전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밤늦도록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된 노동이 이어졌다. 하지만 서희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모든 일을 해내며 버텼다.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하여 이전 주인인 이원호 대감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 한쪽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던 서희 앞에 박 대감의 외아들 박도윤이 나타났다. 박도윤은 방탕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인물로 가뜩이나 기분이 좋지 않았던지 서희에게 고함을 질렀다. 야, 이 천한 것! 어찌하여 내 눈앞에서 꾸물거리는 것이냐? 당장 그 물동이를 치우지 못할까? 죄송합니다, 도련님, 바로... 그러나 박도윤은 서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심통이 난 듯 발길질로 물동이를 걷어찼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물동이가 깨지고 차가운 물이 쏟아져 서희의 치맛자락을 흠뻑 적셨다. 니년 따위가 이 집안에서 사람 대접이라도 받을 줄 알았더냐? 감히 나와 눈을 마주쳐. 네 주제를 알아야지. 서희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치욕감과 서름이 북받쳐 올랐지만 눈물을 보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었다. 바로 그때 마당으로 들어서던 이선준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선주는 아버지 이원호 대감의 심부름으로 박진수 대감에게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오던 길이었다. 사랑하는 서희가 이렇듯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자 선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성큼성큼 박도윤에게 다가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이보시오, 지금 무엄하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어찌 사람을 이리 함부로 대한단 말이오? 오호, 오랜만이군. 이선준 아닌가? 헌데 내가 내 집 노비를 꾸짖는 것이 자네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 하나 양반 행세는 여전하구먼. 아무리 노비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오. 양반의 도리로 사람을 이리 모욕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소. 하하하, 가난뱅이 선비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나에게 훈계를 하는 게냐? 지금 이 아이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다. 부 젊은이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가 감도는 순간
마침 외출에서 돌아온 박진수 대감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도윤아,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선준 도령도 그만하게. 내가 아들에게 단단히 이르겠네. 박 대감은 선준을 안으로 정중히 안내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선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전하고 급히 자리를 뜨면서 눈물 글썽한 채 자신을 바라보는 서희에게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다. 서희야,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 반드시 너를 이 고통에서 구해내리라.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다. 선준이 떠난 후 박대감은 아들 박도윤을 안채로 불러들여 무섭게 꾸짖었다. 내 이놈, 내가 니놈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아느냐?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천한 것들과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그래, 어디 양반 체면에 천한 노비 따위와 말을 섞는 것이냐? 정 그리 여인과 말을 섞고 싶거든 기방에나 드나들거라. 다음부터 또다시 아랫 것들과 시시덕거리는 것을 보게 되면 내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박 대감은 아들이 노비를 함부로 대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양반인 아들이 천한 노비와 말을 섞으며 채통을 떨어뜨린 것을 질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담벼락 뒤에서 이 모든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던 서희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럴수록 더욱더 이원호 대감댁에서의 따뜻했던 삶과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던 선준 도련님과의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서희의 현실은 가혹한 노비일 뿐이었고 박대감과 박도윤을 모시며 한평생을 살아야 할 운명처럼 보였다. 몇 달 뒤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박진수 대감은 강화도에 있는 넓은 땅을 개간하기 위해 몇몇 노비들을 외거 노비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식솔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다. 너는 강화도로 가서 외거노비로 일하며 땅을 일구도록 하라. 서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이것이 잔혹한 박도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선주는 서희가 더욱 먼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외거노비가 되면 주인에게 일정 금액만 상납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서희가 박도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서희는 강화도로 떠날 준비를 하며 홀로 굳은 다짐을 했다. 이제 강화도로 가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거야.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어릴 적 꿈이었던 비단 장사를 할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하겠어. 내 손으로 직접 고운 비단옷을 만들고 그 돈으로 내 자신의 삶을 바꿀 거야. 굳센 결의를 다진 서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강화도로 향했다. 서희의 강인한 의지와 선준의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하며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또 한 번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서희는 황량한 바람이 몰아치는 강화도에서 힘겨운 외거노비 생활을 시작했다. 거칠게 펼쳐진 땅을 바라보며 서희는 가슴 깊이 한숨을 삼켰다. 이곳은 박진수 대감의 넓은 땅이었으나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고 논밭은 갈라져 있었다. 서희는 다른 외거노비들과 함께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돌을 고르고 딴을 파며 논밭을 개간했다. 억센 난제들도 힘들어하는 일이었지만 서희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갸냘픈 몸은 고달프고 손마디는 온통 부르텄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희망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이곳에서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리고 언젠가는 도련님께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일이 끝나고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강화도 장터를 둘러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장사하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빛깔 고운 비단을 파는 가게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서인은 화려하게 펼쳐진 비단을 보며 어릴 적 그토록 꿈꾸던 비단옷과 선준 도련님의 약속을 떠올렸다. 고운 자줏빛, 은은한 쪽빛, 화사한 연분홍빛 비단천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고운 비단을 내 손으로 직접 짜고 물들여 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비단 장사를 해야겠어. 비단 장사를 해야겠어. 서희는 그날부터 장터를 찾아가 비단 장수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들의 거래 방식과 비단 자는 기술을 남몰래 익히기 시작했다. 때로는 밥을 굶어가며 모은 푼돈으로 자투리 비단을 사서 밤늦도록 연구하기도 했다. 그녀의 눈빛은 새로운 목표로 반짝였다. 한편 여주의 낡은 집에서 이선주는 여전히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다. 과거 급제를 위해 매일같이 새벽 등불 아래 책을 펼치고 글을 읽었지만 집안 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어머니의 병세도 깊어져 약값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 이원호 대감이 갑작스러운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선주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다. 이제 그는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며 집안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다. 과거 시험 준비는 사치처럼 느껴졌고 책을 펼쳐도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빈자리와 어머니의 쇠약해진 모습만이 맴돌았다. 아버님, 소자 이리도 나약하여 어찌한단 말입니까? 어머님의 병화는 기포만 가는데 제가 과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불효한 아들을 용서하십시오. 선준아, 이 어미가 미안하구나. 허나 네가 여기서 학문을 포기한다면 돌아가신 네 아버지의 뜻도 무너지고 이 어미 또한 원치 않는단다. 너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이 어미의 소원과 내 아버지의 한을 풀어다오. 할 수 있겠지?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선주는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굳게 다짐했다. 예, 어머님.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머니를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기에 학문에 집중할 여유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주는 매일 밤 등불이 꺼질 때까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새벽, 선주는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마당 한가운데에 곡식 한 자루와 정성껏 말린 약초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이게 대체 무엇이지? 누가 여기에 두고 간 것이란 말인가? 선준아, 이 곡식과 약초는 다 어디서 난 것이냐?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름 모를 누군가의 선행이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다. 선주는 마음 한편으로 깊은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그 익명의 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궁금함이 가득했다. 그 후로도 며칠에 한 번씩 선준의 집 앞에는 곡식과 약초, 때로는 귀한 말린 고기까지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송구스러웠으나 쇠약한 어머니의 약값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어쩔 수 없이 그 선의를 받아들였다. 선주는 매번 음식을 받을 때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다. 얼굴도 모르는 은인이시여.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도 가난하고 어여운 이들을 밤중에 몰래 돕는 의로운 그림자에 대한 소문이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덕분에 굶주리던 몇몇 가정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선준도 그 소문을 들으며 자신의 익명 후원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더욱 학문에 매진했다. 어느덧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고 선준은 그동안의 노력과 익명 은인의 도움으로 얻은 기운을 모아 시험장으로 향했다. 며칠 후 방이 붙는 날,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선주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과거에 급제한 것이다. 기쁨에 넘쳐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그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선준아, 내 아들아, 드디어 네가 해냈구나. 내 아비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의 고생과 서름이 북받쳐 올라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선주는 홀로 마당에 나와 휘영청 밝은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님,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잘 모시고 관직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하며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그렇게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선주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을 살폈다. 어두운 밤길을 따라 누군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황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저분이다! 나에게 곡식과 약초를 베풀어 주신 은인일지도 몰라! 선주는 이제 과거에도 급제했으니 반드시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사람의 뒤를 조심스럽게 쫓기 시작했다. 어둑한 밤길을 한참이나 뒤쫓던 선주는 그 사람이 어느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살금살금 다가가 담벼락 너머로 안을 엿보니 그곳에는 두 사람이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에도 그 선비님 댁 앞에 곡식을 잘 놓아두고 왔네. 듣자 하니 그 댁 도련님께서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셨다더군. 그 어머님의 병환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일세. 선주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리고 대화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믿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바로 서희였다. 몇 년 만에 보는 서희는 예전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고된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 영민하고 맑은 눈빛만은 여전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선주는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를 내고 말았다. 소희야.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어찌 이곳에... 서희야, 서희야, 너무나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어찌 지냈느냐? 몇 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울컥 차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희야, 설마 그럼 그동안 우리 집에 몰래 곡식과 약초를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너였더냐? 죄송합니다, 도련님. 실은 제가 몰래 도련님께서 힘겹게 공부하신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또 사모님의 병환이 깊으시다는 말에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다, 서희야. 오히려 내가 너에게 미안하고 고맙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내 덕분에 어머님께서도 건강을 되찾으셨고 나 또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네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서희야. 도련님, 저는 서희와 함께 박대감 댁에서 강화도로 외건오비로 온 만덕이라고 합니다. 서희가 저에게 말하길 우리보다 더욱 힘든 사람들을 몰래 돕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서희의 그 따뜻한 마음에 감복하여 함께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바로 그 의로운 그림자였군. 고맙네, 정말 고맙네. 서희야,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느냐. 정말 고맙다. 도련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길에 오르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이제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혹시 서희, 너와 만덕이라는 이분은 혼인이라도 한 사이인가? 아닙니다, 도련님. 실은 제가 여러 번 청하였으나 서희가 저에게 말하길 마음에 품은 분이 따로 계시다고. 만덕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서희가 온 힘을 다해 그의 발을 꾹 밟으며 말을 막았다. 그 모습에 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서희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다. 서희야, 어릴 적 내가 했던 말 기억하느냐?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너에게 고운 비단옷을 해준다고 했지. 다음에 올 때는 내가 꼭 가장 아름다운 비단옷을 가지고 오마. 도련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그때까지 몰랐다. 서희가 이미 강화도에서 비단 장사로 큰 돈을 모아 이름난 비단 상인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향한 변치 않은 깊은 감정을 확인했다. 고된 세월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마흔의 벽은 눈 녹듯 허물어졌고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의 인연은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듯 따스함이 가득 찼다. 이선주는 과거 급제 후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여주 지방의 현감으로 발령받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고생과 서희의 헌신 덕분에 이룬 관직이었기에 선주는 더욱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백성들을 위한 정사에 힘썼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강화도로 달려가 서희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해 조선 전역에 극심한 기근이 닥쳐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 관아마다 백성들의 구휴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산처럼 쌓여갔고 조정은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매일같이 긴급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임금 또한 깊은 시름에 빠져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하, 기쁜 소식이 옵니다. 강화도에 거주하는 한 여인이 쌀 1000석을 헌납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돕겠다고 전해왔사옵니다. 뭐라? 쌀 1000석이라 하였느냐? 대체 그 마음씨 고운 여인이 누구란 말이냐? 파주 지역 박진수 대감댁의 외거노비 출신으로 현재 강화도에서 비단 장사를 하는 서희라는 자이옵니다. 그녀가 비단 장사를 통해 모은 전 재산으로 쌀 1000석을 구매하여 이를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구혈미로 내놓았다고 하옵니다. 쌀 1000석이면 우리 백성 수백 명이 1년을 먹고도 남는 양이다. 이토록 힘든 시기에 배부른 양반이라는 자들은 곡간을 걸어 잠그고 한 톨의 쌀도 내놓지 않는데 노비 출신의 한 여인이 전 재산을 털어 이토록 큰 선행을 베풀다니 이는 하늘이 내린 의인이로다. 즉시 서희를 궁으로 불러 직접 대면하기를 명하노라. 며칠 후 서희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대궐에 들어섰다. 그녀는 임금님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네가 바로 서희란 말이냐? 어찌하여 천한 노비의 신분으로 이토록 크나큰 선행을 베풀 생각을 하였느냐? 전하, 소인은 그저 굶주림에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이것뿐이라 생각하여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하였던 따름이옵니다. 과인은 오늘 서희의 귀한 뜻을 높이사 그녀를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양인으로 면천시키겠노라. 또한 그녀에게 비단과 토지를 하사하여 그 공을 지하할 것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선주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으며 한달음에 강화도로 달려가 마침내 자유인이 된 서희를 만났다. 도련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저를 양인으로 면천시켜 주셨어요. 그 순간 선주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서희를 힘껏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잘 되었다, 서희야. 너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선행이 마침내 세상을 감동시켰구나.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이선준과 서희는 여주의 작은 집에서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소박하지만 행복한 혼례를 올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고되고 험난한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행복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서희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남은 삶을 평생토록 함께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자. 예, 서방님. 우리 함께 남은 여생을 꽃길처럼 행복하게 보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어려운 환경과 수많은 시련, 그리고 신분의 벽을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이선주는 청렴하고 현명한 관리로서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부인 서희는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훌륭한 비단 상인이자 어진 아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나 재물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변치 않고 서로를 위하며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굳건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리라. 조선 중기, 기름진 옥토가 펼쳐진 경기도 여주의 한적한 마을. 이곳에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였으나 가세는 기울어 가난했던 선비, 이원호 대감의 고택이 자리하고 있었다. 낡았지만 품위가 서린 집에는 외아들 이선준과 어린 여종 서희가 살고 있었다. 선주는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학문적 기품이 흐르는 청년이었으나 가난한 살림에 늘 빛바랜 유생복 차림이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때로는 공상에 잠긴 듯 먼 곳을 응시하곤 했다. 서희는 작고 야무진 체구에 영민한 눈빛을 가진 소녀였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이 대감댁에 들어와 선준과 같은 해에 태어나 마치 친남매처럼 함께 자랐다. 그녀의 작은 손은 늘 바빴지만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해맑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를 깊이 의지했다. 선주는 총명한 서희에게 몰래 글자를 가르쳐주기도 했고, 서희는 선준의 해진 옷을 밤늦도록 정성껏 기워주곤 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서희가 마당 한켠에서 봄꽃보다 더 환한 얼굴로 빨래를 넣는 동안 선주는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다 말고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서희야, 네